랜도 노리스는 2025년 월드 챔피언입니다. 벌써 노리스에게 월드피언을 선물한 피야 더 많은 공로를 받아야 한다는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베르스타펜이 8번이나 우승했고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는 각각 7번씩 우승했기 때문에 베르스타펜이 더 챔피언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벌써부터 논란으로 가득 찬 월드 챔피언십입니다. 그러나 시작하기 전에 이 젊은이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저를 포함하여 과소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저는 그의 이번 월드 챔피언십에 대해 많은 회의적이고 비판적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여러 번 출발을 잘못했지만 여러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름 휴식 후 그는 정신 상태를 조금 재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정말로 훌륭한 경기를 펼쳐서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었고 종종 팀 동료를 뒤로 물리쳤습니다. 결국 자격 있는 월드 챔피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주제를 깊이 탐구하고 트랙 한계를 벗어난 유키 츠노다에 대한 추월 사건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노리스의 환희, 맥라렌의 전략, 피아스트리가 왜 그렇게 오래 트랙에 남아 있었는지 그리고 페라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에 가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항상 흥미로운 토론을 일으키는 모든 지원 메시지와 댓글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리스가 이번 월드 챔피언을 절대적으로 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좋은 시즌을 보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기복이 있었고 확실히 모든 경우에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는 네덜란드에서 신뢰성 문제로 철수를 경험한 유일한 드라이버였습니다. 이는 다른 드라이버들에게는 없었던 일이었으며 월드 챔피언십을 위해 싸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는 18포인트가 적습니다. 그런 다음 카타르에서의 키미 사건, 베르스타펜을 대신하여 노리스가 얻은 2포인트, 그리고 피아스트리와 노리스 사이에 위치 변경이 있었던 몬자 사건도 있습니다. 노리스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포인트를 얻은 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월드 챔피언십은 또한 이런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시나리오로 구성됩니다. 이것이 포뮬러1의 매력입니다. 우리는 세 드라이버 모두 월드 챔피언십을 자격이 있다고 여겼던 마지막 경기에 도달했으며 아마도 베르스타펜과 노리스가 조금 더 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경기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연맹이 츠노다 사건에 개입하지 않은 것이 기쁩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보았지만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괜찮습니다. 랜도가 타이틀을 획득한 것에 대해 축하해야 합니다. 그는 월드 챔피언이므로 찬사를 보내야 합니다. 그에 대해 원한을 갖는 것이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제길 파야가 그에게 월드 챔피언을 선물했어요. 혹은 그는 이 타이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노리스는 좋은 시즌을 보냈고 비록 최고는 아니지만 과거에도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했지만 베르스타펜이나 해밀턴처럼 절대적인 현상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즈버그와 젠슨 버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드에서 가장 강한 드라이버가 아니었지만 조건이 맞아서 타이틀을 획득한 드라이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노리스가 좋은 재능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리스는 좋은 시즌을 보냈고 타이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확실합니다. 이 초기 발언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댓글에서 많은 악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아마도 베르스타펜이 타이틀을 받을 자격이 더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노리스가 이기면 노리스를 축하해야 합니다. 이야기의 끝입니다. 즉 거기서 너무 오래 논쟁하지 않아야 합니다. 되길 그들은 월드를 주지 말아야 했고 노리스에게 월드를 선물했으며 피어가 편향적이었습니다. 잠깐 자제해야 했습니다. 피아스트리의 전략과 노리스의 피트스톡 외에도 이것이 경주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츠노다에게 속도를 줄이고 두 번째 레드불 드라이버로서의 역할을 하여 노리스를 방해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츠노다는 20렙 더 오래된 타이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리스가 그를 추월하려고 합니다. 노리스의 온보드를 통해 세부 사항을 살펴봅시다. 츠노다가 처음으로 안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그 다음에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좁히고 이 경우 노리스는 중앙에 있는 츠노다를 피하기 위해 트랙 한계를 넘어서까지 갑니다. 이 경우 노리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츠노다가 많은 방향 전환을 했기 때문에 월드 챔피언십을 위해 싸우는 드라이버는 많은 압력을 관리해야 하며 따라서 노리스는 여러 방향 전환을 했던 츠노다를 피하기 위해 매우 넓게 의도적으로 더 넓게 간 것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리스는 츠노다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트랙 제한을 벗어나지만 이 경우 츠노다에 의해 트랙으로 밀려났고 노리스가 추월하기 위해 트랙 제한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스튜어드가 츠노다에게 페널티를 부과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잘못은 레드불의 드라이버에게 있으며 노리스에게는 별로 책임이 없었습니다. 노리스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안쪽을 향하고 있었고 츠노다는 여러 방향을 변경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계 챔피언십을 위해 싸운다면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하고 싶고 조심하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 노리스는 츠노다와의 접촉을 모든 수단으로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면 정말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를 논평하겠습니다. 방향 변경도 살펴보겠습니다. 한쪽은 내부로 가고 외부로 가고 다시 내부로 접근하고 다시 내부로 이동하며 츠노다는 계속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노리스는 실제 공간보다 훨씬 넓게 이동하고 마르겐이 맞습니다. 하지만 니코 로즈버그가 중계에서 말했을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리스를 트랙 밖으로 밀어낸 츠노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트랙 제한을 넘어 추월한 노리스에게 페널티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역과 두 드라이버 중 한 명에게 페널티를 준 것은 옳고 이 경우 츠노다에게 페널티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레드불이 노리스를 방해하기 위해 츠노다와 더티 플레이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포뮬러1의 일부이며 연맹의 해석은 옳다고 생각하며 연맹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상황에서 트랙 제한 밖에서 일어난 추월한 드라이버에게 페널티를 부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경우에는 츠노다가 트랙 제한 밖에서 노리스에게 강요한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피아여가 그랑프리 후의 논란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노리스를 페널티를 줬다면 르클레르 뒤로 밀려났을 것이고 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맹의 결정을 정말로 존중하며 노리스가 트랙 제한을 위반한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이 이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확대경으로 보면 그가 트랙 제한 밖에 있었지만 츠노다에 의해 강요된 것이 명확히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인을 위해 부패한 연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맹과 동의합니다. 저도 아마도 이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물론 월드 챔피언십의 방해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츠노다가 노리스를 외부로 밀어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리스에게 이 추월에 대해 칭찬을 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19번째 랩에 있습니다. 노리스는 막 정차했고 교통에서 벗어나야 하며 정말로 아름다운 이중 추월을 합니다. 이는 그가 뒤에서 회복하고 있는 르클레르로부터 더 멀어지게 했으며 러셀처럼 이미 정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리스가 조금 더 용기를 보여주고 상황을 장악한 멋진 이중 추월이었습니다. 이것은 거리를 두는데 중요했습니다. 르클레르가 초기 경기에서 노리스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깨끗한 추월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리스가 르클레르와 더 가까워진 두 번째 상황이었으며 그는 이중 추월을 성공시켜 거리 차를 벌릴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피아스트리의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그는 고마르드와 함께 그렇게 오래 스틴트를 진행했나요? 우선 맥라렌은 피아스트리를 타이틀 우승에 유리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노리스의 평균에 비해 고마르드를 장착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이해됩니다. 피아스트리는 하드를 장착하여 스틴트를 연장하고 고마르드와 함께 필요한 스틴트 이상으로 연장하여 경기 후반까지 도달하였고 정차 후에는 신선한 타이어를 가지고 있어 잠재적인 세이프티카를 대비할 수 있었으며 이는 맥라렌에게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맥라렌의 목표는 상위 3위 내에 2대의 차를 두는 것이었으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결국 이를 달성했으므로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노리스를 3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맥라렌에서 승리를 시도하지 않고 노리스를 3위로 두고 전략을 많이 사용했으며 이는 타이틀을 우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동의합니다. 그래서 피아스트리는 고마르드와 함께 스틴트를 많이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티카의 경우 경기 끝에 새로운 타이어를 가지고 있었고 베르스타펜이 트래픽을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러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이 트래픽을 막고
르클레르와 러셀을 가까이 접근하게 할 수 있다는 주제가 경기 내내 있었으며 결국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스포츠적으로 경기하지 않았고 경기를 잘 관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르클레르가 노리스를 추월하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베르스타펜이 방해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규정상 허용되는 움직임이기 때문이죠. 비록 비스포츠적인 행동이지만 규정상 허용되고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베르스타펜이 그것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경기 초반에 그런 일이 더 발생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피아스트리는 새 타이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 끝에서는 할 수 없었거든요. 초반에 르클레르와 러셀을 노리스에 가까워지게 만들어 공격하도록 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제 생각에는 가능했고 르클레르가 첫 10렙 동안 노리스를 공격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베르스타펜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제 생각에는 평소보다 좀 더 깨끗하게 경기했어요. 그래서 맥라렌은 피아스트리를 경기에 남겨두기로 결정했죠. 베르스타펜이 경기 후반에 방해할 경우에도 피아스트리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경쟁력 있는 차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베르스타펜은 2위로 끝날 것이고 노리스가 4위로 끝나더라도 챔피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맥라렌은 전략적으로 경기를 잘 관리했어요. 베르스타펜이 방해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가 하지 않은 이유가 이해가 가요. 그가 성숙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르스타펜은 올해 그의 것이 아니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의 발언에서도 느껴졌고 아마도 그는 더 많이 자격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올해는 그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그는 최대한 빠르게 달리며 우승을 거뒀고 자신의 강함을 다시 한번 증명했죠. 어쩌면 다른 두 명보다 더 강하다는 것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르스타펜이 8승,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각각 7승씩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틀을 따내지는 못했습니다. 베르스타펜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그는 정말 놀라운 시즌을 보냈고 저는 다시 한번 그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제 생각에는 맥스가 타이틀을 더 받을 자격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된 것이 맞고 노리스가 승리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매우 기쁘고 어려운 시기를 겪은 란도에게 정말 행복합니다. 그의 어머니 시스카와 아버지도 봤고 여기서 란도의 눈물을 봤습니다. 이제 팀 라디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경기였습니다. 란도, 노리스는 이번 시즌 동안 많이 성숙했습니다. 네덜란드 이후, 특히 싱가포르 이후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노리스를 봤습니다. 그는 성장했고 멘탈 코치의 도움을 받아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훨씬 더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많은 상황에서 더 차분해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노리스를 위해 그리고 이 타이틀을 위해 행복합니다. 그는 결국 자격을 갖췄고 맥라렌도 훌륭했습니다. 파파야 룬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그것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많은 행운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몬자에서의 포지션 스왑은 노리스를 유리하게 했고 키미 안토널리의 실수로 노리스가 카타르에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노리스가 불리했지만 이 월드 타이틀에 대해 맥라렌과 노리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노리스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Rounds, Lando Norris is the Formula One. 정말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노리스가 자격을 갖춘 이 상황에 대해 맥라렌 팀 전체가 정말 기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 생각에는 맥라렌이 원하는 타이틀이었습니다. 바로 드라이버 타이틀입니다. 우리는 2024년과 2025년에 두 개의 컨스트럭터 타이틀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란도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페라리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하죠. 해밀턴의 훌륭한 경기를 받고 그는 훌륭한 복귀를 했습니다. 순위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르클레르는 4위, 해밀턴은 8위입니다. 해밀턴은 16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8개의 포지션을 회복했고 훌륭한 출발을 했습니다. 해밀턴 함께 봅시다.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해밀턴이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안쪽으로 파고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멋진 제동을 합니다. 아니 해밀턴 정말 잘했어요. 첫 번째 랩에서 훌륭하게 했습니다. 소프트 타이어라서 확실히 유리했습니다. 소프트 타이어로 시작하고 여러 번의 피트 스탑을 하는 전략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해밀턴이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두 번의 피트 스탑을 하며 소프트 하드 미디엄 타이어 전략을 사용했고 여기서 사인즈에 대한 아주 멋진 추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루이스의 추월입니다. 자주 볼 수 없는 것들이죠. 여기를 보세요. 거의 불가능한 지점에서 4인치 내부로 파고듭니다. 세계 챔피언을 7번이나 그가 보여준 멋진 추월이고 저는 해밀턴의 이 대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니코 로즈버그가 말한 것처럼 해밀턴은 경기에서 르클레르의 속도를 보여주고 때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예선입니다. 즉 최근 3경기에서 Q1에서 3번의 제외가 있었고 스프린트까지 고려하면 4번의 제외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해밀턴이 예선에서 고전하는 것을 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경기에서는 잘 회복하지만 바닥효과 차량으로 경기에서 회복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래서 해밀턴은 언제나 아부다비의 마지막 경기를 좋은 경기로 만들어갑니다. 그는 언제나 멋진 역전을 보여줍니다. 작년 메르세데스에서도 그랬듯 다음 시즌에 해밀턴이 회복해서 예선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목표이며 차량과의 더 좋은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르클레르에게도 축하를 전합니다. 그는 훌륭한 스틴트를 보여주었고 경기 1에서 빠른 랩을 기록했습니다. 26.7. 예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페라리는 경기 리듬에서는 메르세데스보다 더 빨랐고 예선에서는 더 힘들어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비디오의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즉 랜도의 타이틀 승리, 츠노다와의 상황, 베르스타펜과 피아스트리의 전략에 대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모두 읽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며 알림을 활성화하여 채널의 모든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기억하세요. 여기 라스타에서 모든 것을 마치며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